어유, 안녕하세요. 녹음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머리를 막 만지고 있다가 안녕하십니까.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 밤에 깜깜하게 혼자서 네, 찍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조금 추워요, 날씨가.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와 사고, 다양한 장르에 대한 독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다양한 장르라고 그러면 뭐 대륙이 소설도 있겠고 에세이집도 있겠고 저희가 좀 학교니까 논문집 같은 것도 있겠고 뭐 다양할 거예요. 소설 중에서도 또 무서운 것도 있겠고 뭐 하여간 등등 하여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르는 뭐 소설이냐 에세이냐 논문이냐 전공 서적이냐 이제 이런 걸로 좀 약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르의 특성에 따라서 또 독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또 깊이 이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전문 서적을 이렇게 뭐 소설책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되게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각마다 다른 그런 어떤 장르를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해야지만 이제 특성과 독서 방법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소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소설은 서사적으로 구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기본 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입기부터 전개, 뭐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어졌다가 하이라이트 됐다가 이렇게 가는 결말이 뭐야?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듯이 도입기에서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배경이나 주요 인물 또 갈등의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아, 영화나 뭘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도 처음에 뚝 뭔가를 잘라서 어떻게 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보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책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인물에 대한 상황이나 이야기를 진행할 때 이 환경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입기에서는 거기에 도입기 이제 처음에 시작이니까 거기에 생겨나는 어떤 전개나 주요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물의 하나하나 뭐 초기 상황, 설정된 상황 뭐 이런 걸 또 좀 깊게 읽어야 되는 거고요. 인물을 어떻게 소개할 거며 인물의 이제 중심이나 갈등을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rising action이라고 해서 전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속의 갈등을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한 인물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이야기를 어떻게 절정적으로 향하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개 부분에 대해서는 인물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또 파악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진행함에 따라 인물들이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문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절정, 한국어로는 그런데요. 우리 크라이막스가 뭐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클라이맥스라고 읽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주요한 어떤 갈등을 최고조시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는 인물들의 결정적인 순간을 맺기 때문에 이야기 방향이 결정이 돼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정 부분에는 주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고 또 심화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와전이 될지 좁아질지 결론이 끝날지 뭐 이렇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결정과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 순간의 작품을 전개나 주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시면서 책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말 그래서 conclusio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갈등을 해소하는 아니면 다 죽어서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다시 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모든 요소들이 마무리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의 운명과 이야기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결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요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결말이 주는 어떤 저희 독자나 뭐 고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방청객이나 또 시청객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영화면 아무 생각 없어. 두들겨 부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드라마면 감동적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 저희가 지금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에 대해서는 의미를 계속 머릿속에 남는 그런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면서 책을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문학적인 장착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소설에는 다양한 문학 장착. 아까는 어떻게 장르별로 뭐뭐뭐가 있는 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와서 문학이라는 그 안에 물론 논문도 문학입니다. 인문사회 계열. 저희가 어 공부하는 사회복지라든가 뭐 다른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쪽이니까 문학에 대한 장착을 사용해서 깊이와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러한 장치들은 주제와 인물들의 심리를 좀 강조를 하고요. 독자가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볼리즘이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대상이나 사건이 작품 내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 상징은 종종 작품의 주제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물의 내면 상태에서도 조금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야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등장하는 물건이나 색상이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꽃이나 색상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징하는 주제는 잠깐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좀 안 좋은 이렇게 지금 밤이니까 제가 밤에 찍는다 했잖아요. 까만 옷을 자꾸 입고 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저도 지금 까만 옷을 티셔츠를 하나 입고 있는데 까만 옷을 자꾸 입어요. 어디 갈 적마다 까만 옷을 입어요. 막 이러면 '그게 뭘까? 도대체 이 문학적인 장착 중에서 네 심볼리즘은 과연 뭘 상징할까? 검정색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내면의 까만 마음, 어떤 속상했던 마음, 어떤 증오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추측해서 주제와 연결돼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은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러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뭔가를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이 참 아름답다. 내 얼굴은 달처럼 둥그렇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제 얼굴이 달처럼 둥그러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환하게 비친다 이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의미를 약간 강화시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은유법은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에 강조하는 데 자주 사용합니다. 뭐 인물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작가가 사용하는 비유법을 표현해 내기도 합니다. 또한 은유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의인화시킨다고 그랬죠.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는 나의 정말 나의 반려라고 표현할 때 나의 정말, 정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 난 어디든 가든지 꼭 데리고 가. 그 친구는 나를 싫어하지 않아. 나랑 항상 같이 있어. 그러면서 결론은 핸드폰. 막 이런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네.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그것도 또한 은유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는 그런 표현도 조금 참고하셔서 '아 이게 진짜 나의 친군가?' 핸드폰은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사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을 이제 습득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문학적인 상상에서 또 하나는 이제 대조라고 있는데요. 컨트레이션 어
라고 읽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그 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컨트라스트라고 이제 영어를 치시면 차이라고 하는 경우가 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학적인 이제 용어로 보면 한국어로 바꾸다 보면 이제 대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물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나 모순 등을 통해서 주제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명확하게 대비되는 인물, 뭐 상황, 감정 이런 것들을 주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가 작품의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나 주제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시면서 책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에 도입부 여러 가지 장르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문학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상징이나 은유나 대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책이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이거는 그냥 기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책을 읽다 보면 그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현상이고 심리적으로 무척 기쁜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근데 이거를 글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느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물과 대한 설정입니다. 소설에서는 인물을 설정하는 이야기를 전개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인물들의 어떤 심리, 행동,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이끌어내기 때문에 독자에게 다양한 어떤 메시지와 감동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 그래서 분석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캐릭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캐릭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 분석을 얘기하는데 소설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하거나 어떤 변화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작품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작품이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과 주요 인물들 안에 어떤 관계도 있겠고 또 주인공의 성격, 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격 그리고 주인공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주요 인물들 옆에 계시는 등장인물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제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겁이 많아요. 소극적인 인물로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잡차잡차 자꾸 소극적이다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압박을 받았다든가 고통을 좀 받았다든가 아니면 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말을 못 하니까 계속 참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제 어떤 자신감을 얻거나 이것들 봐라. 내가 이렇게 계속 참으니까 나한테 계속 이런 행동을 하네.' 뭐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화돼서 그 원인과 결과 뭐 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전개되잖아요, 영화나 이렇게 소설책 보면. 그래서 이런 원인과 결과를 좀 더 애널리스트하게 분석하고 확인하면서 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다이얼로그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대화 인물 간의 대화도 그들의 성격과 관계가 드러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도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에게 처한 상황은 어떤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근 방식 이런 대화 속의 인물에 대한 언어 말투, 표현 물론 우리가 책을 보면서도 느껴질 거예요. 그죠? 문자를 주고받으시잖아요, 지금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 문자만으로도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예의 있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으면인지 아니면 이야기의 전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말하지 않는 부분 있어요. 침묵이나 아니 행동이나 뭐 마음속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담아 있는 어떤 의도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책을 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정 분석이라고 세팅 세팅해놔 그러잖아요. 세팅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해서 이야기에 대한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 그 인물에 대한 행동, 네, 시간을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설정은요, 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팅해놔, 세팅해놔. 작품에 대한 분위기와 주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뭐 소설이 쓰여진 뭐 시대 배경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 아니면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을 이해하면 그래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야기와 인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역사들이 그렇지 않나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유교사변이라든가 일제강점기라든가 뭐 이런 식의 있었던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또 금방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에 대한 심리 변화나 그들이 처한 환경 이런 것들도 이끌어낸다고 표현하게 되면 찾는 거죠. 분석을 하면서 상징적인 요소와 주제를 어떻게 강조하는지도 탐구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집 읽었어?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성찰이라고 해서 이 에세이는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내면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의 생각을 제가 모르는 생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 글로 쓰는 자서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살아왔던 거, 그 사람이 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자신에 대한 삶의 일부분을 독자에게 공유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통찰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읽기가 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술술술술 풀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에세이집을 읽을 때는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가 특정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지, 메시지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뭐 교훈도 좋고요. 사건의 중요성,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닌 작가의 관점에서는 그의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풀고 싶어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행 작가다. 그러면 와, 좋다. 공기부터가 달라. 여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시작할 텐데 다르게 여행 작가들은 삶의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제 그런 의미를 조금 뭐 가이드 책이 잖아요. 여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 찾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살 수 있고 어디 가면 좋은 데서 잘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가이드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여행 작가들의 에세이는 어떤 걸 바라봤을 때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의미가 다 훨씬 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성찰, 네, 뭐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랬더니 제가 1단계에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학교 오신 거잖아요. 1단계에 있다면 한 5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성찰 책을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인데요. 종종 작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독자를 막 설득하려고 내 생각이 맞아요. 똑같이 생각해서 하세요. 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작가들이 주제가 깊이 탐구를 하고 자신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글을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집을 읽을 때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그런 것들도 분석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가 제시하는 그런 근거나 타당성이 진짠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기의 주장을 막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한 걸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비약이나 근거가 좀 한다고 한다면 네. 약간 뭐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다르게 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환경보호에 대해서 막 누가 막 썼어요. 작가의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논리적 인지를 지금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논거 자체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를 제 스스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사용하는 어떤 통계나 연구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또는 감정적으로 호소가 하면 막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종이컵 쓰지 마세요. 일회용 컵 너무 쓰지 마세요. 막 이러면 걸어 다니거나 뭔가 하시는 분들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다. 뭐 더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실 수 있잖아요. 하여간 이런 어떤 이제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에세이집은 거기에 맞는 결과나 이렇게 신뢰성 있는 통계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정확한지를 또 구분하면서 체크하면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주제의 다양성 물론 에세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제를 좀 깊게 고찰하거나 일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새롭게 탐구하는 경향이 많죠. 개인적으로는 뭐 사회적, 철학적, 정치적 또 광범위하게 좀 더 넓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에세이집을 읽을 때는 주제가 왜 작가가 중요한지, 그리고 작가가 그 주제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제를 어떻게 전개하고 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시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에세이가 뭐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주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작가가 그 사랑과 이별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이 어떻게 글의 전반전 논리를 연결하는지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책이 여기 없는 건데 작가가 한 20 대예요. 30대 정도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신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막 지금 신혼 생활을 해요. 그러면 뭐 사랑은 아름답고 뭐 영원하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작가가 한 60 대예요. 그러면 다 해 봤어. 해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삶의 연륜이 있어. 그렇게 뭐 좋은 감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거다. 나만 남는다. 막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작가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대부분 독자들은 아무런 그 지식 없이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구경하다시피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막 낙관적으로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썼다면 '그래. 이 사람 말이 맞다. 인생 무상이다.' 막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막 활기차게 지금 막 이렇게 돌길을 올라가는 그런 글을 썼어. 그러면 '아 맞아. 이렇게 열정이 있구나.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나도 그런 열정을 가져야지.' 막 이렇게 또 마음을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주제의 다양성이라든가 작가가 그 주제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지도 보면서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독서의 접근 방식, 작가가 의도를 파악해라. 이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잖아요. 작가가 글을 쓸 때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독자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결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좀 끄집어내야 되죠. 알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입장에서 취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혹시 반대 의견은 무언지 누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찾으면서 분석하면서 책을 보시면 더 좋다는 거고요. 또 작가가 개인적인 배경이나 글을 쓰고자 하는 그런 인맥 이런 것들을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글의 주제를 선택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무엇냐에 따라서
뭐 교육 혁신에 대해서 쓴다든가 지금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지금 우리도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런 거는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뭐 방송통신으로 해서 공부했다. 막 이렇게 방송통신대학 이런 게 있었잖아요. 라디오를 통해서 막 이제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컴퓨터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교육의 혁신이거든요. 이렇게 활성화가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됐으니까 별 몇 년 안 됐어요. 끼케야 3-4년? 네, 그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걸 접하게 된 거는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게 무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서 보셔라. 자, 논리적인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독자에게 주장을 이해하고 동의, 내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 저 이런 근거를 내놨어요. 뭐 이렇게 해서 어, 한다면 읽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로 입각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결론으로 논리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작가가 기술에 대한 발전에 대한 역량을 다루는 예를 들어서 에세이집을 냈다. 그러면 기술을 어떻게 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은 또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 가면서 논리적인 전개가 맞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또 개인적인 연결이라고 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연결되게 깊게 이해를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내가 겪었던 경험이나 생각 같은 게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경험이나 어, 자기가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이 에세이집이나 이런 거에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점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다루는 그런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에세이가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쓴 사람이 그런 네 속상한 일을 많이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대학에 오셨으니까. 논문, 과학적, 학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연구자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 수행 물론 논문이라는 건 저 윗분들이 막 써 놓은 거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읽잖아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얹히고 또 내려오면 하나 이렇게 얹히고 또 내려오면 하나 이렇게 얹히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어떤 기초 토대가 있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논문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분야의 논문을 많이 읽어 보셔야 돼요. 많이 읽어 보셔야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만약에 다룬다면 연구자가 온라인 교육의 기존의 교육과 비교해서 어떤 좋은 점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좋은 점이 뭘까요? 집에서 밤에 듣는다. 또요.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다. 또요. 카페에서 들을 수 있다. 또 핸드폰으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장점이잖아요. 단점이 뭐예요? 그때그때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댓글을 달지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게 좀 지금 만약에 얼굴을 보고 얘기한다면 저기 질문 있습니다.'라고 딱 질문을 할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또 연구자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또 분석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써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화된 형식, 뭐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죠? 이건 다 여태까지 계속. 그러면 서론에는 논문의 서론에는 뭐 써야 되냐? 첫 번째는 목적을 써야 돼요. "너 왜 이 논문 왜 쓰는데?"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래서 씁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연구의 뭐 배경 이런 것도 써야겠죠.
저희 목적에 맞게끔 제가 선호형 연구를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 있었고요.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론을 읽을 때 이 연구자가 왜 이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는지, 연구의 질문은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지, 연구의 질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뭔지, 또 이 논문이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읽어본 상태에서 딱 논문은 절대 못 씁니다. 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0페이지, 50권 정도의 논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뭐 논문 쓸 것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대학생이에요. 그죠? 네, 한번 이제 접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서론에다 정리를 하신다면 본론에는 네, 어떤 방법으로 이 검증을 할 거냐. 돌아다니면서 그냥 설문지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설문지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업 하셔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돌려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아니면 통계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수치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한 실험,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의 방법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가 과연 뭐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방법에 대한 질문이 적절한지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결론에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런 목적을 가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어떻게 미래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조금 문제는 이러는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자기 성찰 비슷한 것도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논문을 쓸 때는 최소 몇 개? 50개 이상은 읽어봐야 돼요. 네, 외국 것도 읽어봐야 되고요. 한국 것도 읽어봐야 되고 50개는 더 읽어볼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누가 써놨던 내 생각과 조금 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윗사람들이. 먼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레퍼런스를 달아야 돼요. 참고문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퍼런스를 달지 않으면 내가 창작해서 내가 만든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 논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신뢰성이 높은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꼭 달아야 돼요. 어디서 갖고 왔어? 누구 얘기를 응용했어? 아, 거기에다가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조금 다른 것 같아? 뭐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고문을 통해서 연구자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신뢰성 있게 있는 출처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또 참고문헌의 목록을 충분히 다양하고 최신의 자료를 포함해서 지금이 2024년도잖아요. 근데 막 1980년대도 괜찮아요. 1970년대, 60년대 이런 논문은 너무 오래된 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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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능하네. 이렇게 해서 몇 천년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은 하나가 있으면 거기다가 얹히고 또 하나가 있으면 또 얹히고 막 이런 게 논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 조금 더 나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객관성의 강조라고 해서 어떤 이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쓴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뭘 하나 얹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장, 뒷받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분석을 한 것을 결론을 돌출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검증된 사실만 넣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틀리면 안 되죠. 그게 꼭 OX라고 나눈다면 O도 괜찮고요. X도 나쁘지 않습니다. X라고 해서 정말 잘못됐다. O라고 해서 다 좋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나는 틀렸다.
내 생각이 틀린 증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자기 반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를 통해서 그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면, 내 연구 방법이 엄격하게 설계되었다면, 또 데이터가 확실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면, 네, 객관적인 강조성이 있다. 뭐 그런 형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논문 독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이거는 핵심 주장에 대한 것을 식별이라고 해서, 논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논문을 쓴 사람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까 서론에다가 뭐가 먼저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찬가지로 논문의 핵심 주장, 특히 그 논문을 읽을 때 목적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으며 연구자가 어떤 결론을 도달해 나와 있는지, 어떤 걸로 이해하고 어떤 결론을 냈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주장하고 서론 결론 부분에 논문을 어떤 식으로 펼쳐서 주장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설은 과연 뭔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시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예시를 얘기하면 또 이제 좀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예시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동영상으로 저는 찍고 있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격지 근무라고 해서 본사는 여기 있는데 뭐 지사는 제주도에 있거나 대전에 있거나 뭐 이런다면, 생산성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첫 번째 좋은 점이 뭘까요? 요새는 가서 지켜보지 않는다 그래도 요새는 다 어떻게 해요?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로 다 본다는 거죠. 근데 CCTV 밖에서는 체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점은.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CCTV 안에서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네, 점심시간 딱 되면 밖에 또 나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을 설명하고, 결론에는 원격 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종합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참고 문헌, 거기에 관련된 어떤 논문, 선행 논문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네,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확인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논문은요, 제가 쓰잖아요. 그럼 다른 일반적으로 저도 퍼블릭을 해봤는데,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해요. 세 분에서 두 분까지만 오케이만 하면 이제 확인이 돼요. 근데 세 분 다 노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어, 외부로 공개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딱 오케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뭐뭐 고치세요. 뭐뭐뭐 확인이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질문이 적합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주의 깊게 좀 당연히 읽어보아야 되고요. 연구자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연구 질문을 얼마나 적합한지도 분석을 해야 돼요. 실험인지, 설문조사인지, 데이터 분석인지, 뭐 이렇게. 음, 제가 경영학 박사잖아요. 경영학 쪽에서는 데이터 분석으로만 합니다. 근데 인문사회 계열 쪽에 와 보니, 물론 저희도 인문사회 계열 쪽인데, 이쪽 분야로 와 봤더니 설문조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성인학습자들은 데이터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막 뭐 오시면은 핸드폰으로 막 이거 눌러주세요, 확인해주세요, 막 그러면 체크 가끔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종이로 막 써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부탁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엑셀로 제가 코딩을 해서 수치화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그래서 혹시 그런 설문조사가 오면 안경을 끼시고요. 핸드폰을 들여다보시고 꼼꼼하게 자기 생각, 점수를 잘 주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점수를 낮게 일부러 줘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주셔야 좋은 논문이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내가 잘 줬어요 점수, 그게 뭐 저한테 플러스가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음,
그래서 그런 게 오시면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딱 나는 정말 불만이야. 그럼 불만을 체크하세요. 근데 너 괜찮아. 그러면 중간에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니야. 너는 너무 만족해. 이러면 최고 만족이라고 쓰세요. 있는 그대로 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한쪽으로 데이터를 돌려보면 한쪽으로 막 몰리거든요. 그렇게 그거는 뭐 짜고 치진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게 오면 자기 생각을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딱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지? 그럼 잘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지? 그럼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객관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명확하게 하게끔 해드려야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연구가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 건가 반드시 있는지 재현했는지. 왜냐면 제가 첫 스타트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식습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그렇죠. 밥을 막 빨리 먹어요. 고기도 빨리빨리 씹어요. 막 급하게. 그러면 건강에 영향이 이 뭐지 위가 막 일하는 게 엄청 막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밥을 먹어요. 나는 밥 먹고 바로 자야 돼. 좀 쉬어야 돼. 이런 분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너무 늦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천천히 먹어가면서 씹어가면서 1시간 넘게 막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렇다고 또 뭐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저도 뭐 이런 쪽으로는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사용한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이나 샘플 크기, 통계 분석 방법 이게 타당한지를 좀 검토를 해서 연구 방법이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지 그 방법을 얻고자 하는 데이터나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식습관이 빨리 먹는다고 건강이 나빠지냐? 그거 아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바쁜 사람이다. 네, 자기가 알아서 자기 건강 챙기면서 뭘 하기 때문에 왜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논문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천천히 밥을 먹어야지만 건강해. 많이 씹어야지만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작성한다는 거죠. 결과 논의에 대한 분석, 이 연구 방법을 이해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논리를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구자가 처음에 썼던 목적과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이나 연구 질문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해석과 어떻게 연결되면서 검토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부분을 읽을 때는 데이터를 발견을 하거나 연구의 질문을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또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연구자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연구자가 어떤 논의의 결과에 대한 한계나 의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도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조금 구분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기술의 도입. 지금 뭐 어마무시한 신기술이 막 오고 있잖아요. 이 신기술의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옛날에는 손으로 다 뭔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계들이 다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막 이렇게 조립하고 만드는 게 하루에 10개 만들었다고 한다면 기계가 도입되고 나서는 네, 뭐 한 20개, 200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잘 팔리면 기업들은 부자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근데 어, 기계화되면서 사람이 줄면서 소비도 같이 줄었다고 가정한다면 기계를 많이 돌려서 생산성만 많아진다면 네, 공급만 많아진다면 수요자가 없으면 기업은 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람은 편해지고 더 여유가 있긴 하겠지만 오류도 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오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자동차의 오류도 있고요. 기계에 대한 오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놀이시설에 대한 오류도 있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다 수작업을 했던 것이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조금 더 인력이 감소되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피해가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 뭐 이런 수집이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신기술에 대한 도입이나 생산성에 대한 변화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도 체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기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데이터가 모아놓은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돈을 주고 갖고 오던가 아니면 연구 논문에 쓰게끔 뭔가를 받던가 연구자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도출해내는지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 결과가 그 기존의 이 논문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논문을 읽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구조와 특성을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핵심 주장, 연구에 대한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어, 분석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접근 방식을 통해서 논문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를 하고요. 논문을 제시하는 그런 학문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깊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읽으실 때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도 하셔야 되고, 비판적인 사고도 좀 기르셔야 될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논리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반 학교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이러셨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대학이라는 곳에 오셨으니까 좀 깊이 있는 학문적인 그런 것들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에세이나 논문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논문에 키포인트를 둔 이유는 저희가 대학이기 때문에 혹시 좀 더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공부라는 건, 이 교육이라는 건 내가 이걸 해서 뭔가를 써먹어야지,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자기 만족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는 조금 더 깊은 학문적인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논문에 조금 집중을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르별 비교 분석입니다. 다양한 장르를 문헌을 읽고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독자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약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르별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읽을 때 목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필요해요. 소설이나 뭐 에세이나 논문이나 뭐 아까도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뭐에 대해서 썼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왜 이 글을 썼는지, 이 글의 요점이 뭔지 이런 걸 통합적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 독자들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 깊이 통찰을 하고 다양한 문헌들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텍스트에 대한 목적의 비교, 각 장르에 대한 텍스트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목적에 따라 문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는 데는 장르의 텍스트의 효과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데 조금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설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오락하고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자를 좀 즐겁게 막 세상에 이렇구나. 너무 웃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인물의 내적, 외적의 갈등을 통해서 독자의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고 또 소설을 통해서 경험의 교훈이나 독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후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기후에 대해서 환경 보호를 또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그럼 나는 이 책을 읽고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기후 변화에 내가 일조를 할까?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에세이입니다. 이것도 목적인데요. 독자가 성찰하고자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뭘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과 내가 느꼈던 거를 막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듯이. 그런 식으로 에세이 목적이 또 돼야 되고요. 조금 더 아까 깊게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논문인데요. 논문은 어떻게 보면 전문학적 지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증거나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문이 한 단계가 내가 비록 한 장을 한 권을 썼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네 나갈 거다. 문체와 구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해요.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워야 되겠죠. 서사적이어야 될 거예요. 뭐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작가가 독자의 인물에 감정적인 걸 좀 집어넣어서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장착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도입기, 전개기, 절정, 결말, 뭐 서사, 아까 뭐 인터랙션, 라이즈 앤 액션, 클라이맥스, 막 이런 얘기 제가 했어요. 그리고 결과, conclusion, 막 이러면서 막 영어도 막 읽어드렸어요. 그렇듯이 어떤 도입기, 전개기, 절정, 결말 이렇게 서사의 구조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서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세이는 문체가 논리적으로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득을 해야 돼요, 독자로 하여금.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기본적인 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논문은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학술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약간은 배제하고 사실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저는 이래요. 이렇게 쓰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읽어봐라 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레퍼런스 달아야 된다 그랬죠. 참고 문헌. 어디서 갖고 왔어요? 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이해를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장르가 다 다른다고 하지만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해서 독자가 생각하고 있는 또 독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우리는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요만한 조그만 어떤 지식에서 조금 더 넓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오늘은 에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힘드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해결이나 이제 독서의 발표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